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95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이네요. 문제는 좀 어렵진 않죠? 답은 2번 발생주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2번, 기말 재고자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을 실시한 결과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의 가액은 2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정확한 기말 재고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이 200이 있었는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진짜 기말 재고자산이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죠. 그래서 보면 미착 상품인데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상품, 무슨 얘기냐면 자, 선적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자,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죄송합니다. 잘못 마우스로 바꿨더니 좀 적응이 안 되네요. 자, 이게 중국이고 여기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수입을 할 때 선적지는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한국은 도착지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선적지, 얘는 도착지.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지에서 선적이 배에 실는 거예요. 배에 물건을 실으면 그때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그때 나의 재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재고 자산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고요. 자, 시성품은 보니까 40%는 소비자가 매입 이사를 표시함. 그러니까 50만원 중에 40%는 소비자가 사갔으니까 내게 아니고 나머지 60%만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만원을 더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 보니까 할부 판매에 따라 고객에게 인도하였으나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장기 할부 판매 같은 경우는 할부 판매에 따라 고객에게 인도하였으나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지는데, 단기 같은 경우는 언제예요? 기준이 1년. 장기는 기준이 1년 이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 같은 경우는 팔았을 때 무조건 나의 재고가 아닌 거고, 자, 장기 같은 경우는 할부 판매에 따라서 고객에 인도했죠. 그리고 돈만 회수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인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나의 재고가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건 언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부가세 할 때 헷갈려 하세요. 지금 이거는 부가세 문제가 아니라 재무회계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부가세 할 때는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장기와 단기는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일단은 재무회계에서는 물건이 넘어가면 나의 재고가 아니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적성품이에요. 수탁자로부터 75% 판매되었으면 통지받음이니까 25%는 아직 판매가 안 됐죠? 그래서 25%, 죄송합니다. 20%가 아니라 25%인데 오타가 났네. 그래서 25%는 내게 아닌 거죠? 내 건인 거죠. 그래서 15만원, 30만원, 10만원을 더하면 55만원이죠. 그래서 200만원에 55만원 더해서 255만원이 되겠습니다. 3번, 일반 회계기업 기준사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래서 유가증권 나오면 무조건 유가증권 삼형제가 머리에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내용만 알아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잘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1번, 지분증권 투자에 대한 현금 배당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내용인데 그냥 체크만 하세요. 그래서 영업의 수익 중에 개정 과목 중에 배당금 수익이라고 있어요. 현금 배당일 때만 그래요. 자, 2번, 매동하는 증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평가 손실은 단기의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도 중요한 내용이죠. 왜 그래요? 매동하는 증권은 뭐다? 평가는 기타 포괄손익이니까 단기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어디에 영향을 준다? 자본에 영향을 줍니다. 3번,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니라 뭐예요? 매도가능 증권이 되겠고요. 4번, 매도가능 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서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 요거 기본적인 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네요.
자, 1번. 유형자산을 외부 구입한 경우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맞고요. 자, 2번. 토지 취득과 관련해 취득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는 토지의 취득 원가가 아닌 세금과 공가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의 취득세는 취득 원가고 등록세 있죠? 취득세가 아니고 재산세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3번, 4번도 맞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3번 내용 같은 경우는 요 이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의 거래 형태별 수익 인식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네요. 1번 위탁 판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인도하는 시점 아니죠. 우리가 방금 2번 문제였나요? 재고자산할 때 봤었죠? 그래서 얘는 수탁자가 판매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고요. 요거 잘 나오죠? 3번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을 회수하고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 다시 얘기하면 상품권을 사용한 때가 되겠고 할부 판매는 장단기 근분 없이 재화를 고객에게 인도하는 시점. 그래서 아까 2번 문제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헷갈리시면은 요거 제가 넣어 놓을 테니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원가의 개념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통증하는 원가, 특정한 경영자가 원가 발생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 2번 매몰 원가, 과거에 위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로 위사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원가. 그래서 2번의 매몰 원가는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답으로 자주 나오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3번 기회원가, 재화 용역 또는 생산 설비를 특정 용도 이외의 다른 대체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관련 원가는 여러 대안 사이에 차이가 나는 원가로서 위사결정에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니까 관련 원가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네요. 1번 직접 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부분 원가가 다른 보조 부문에 배부되지 않는다. 2번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배부되는 보조 부분 원가는 다른 보조 부문에 배부되지 않는다가 틀렸죠? 다른 보조 부문에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배분법은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거고요. 단계 배분법은 어떻게 썼었죠? 보조 부분이 있고 제조 부분이 있었는데 순서에 따라서 배분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순서가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면 1번, 2번이면 어떻게 배분되냐면은 1번에서는 이렇게 배분되는 거고 그쵸? 2번에서는 이렇게 배분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장 먼저 배분되는 보조 부분 원가는 다른 보조 부분. 얘가 1번이 되는 거고 얘가 2번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2번에도 배부가 됩니다. 답이 2번이 되겠어요. 3번 상호 배분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분 순서에 따라 특정 제조 부분에 대한 배부액이 달라지지 않아요. 요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기 때문에 3번은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가 바뀌어도 연립방정식으로 되기 때문에 다 똑같이 배부가 된다. 4번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고요. 8번 다음 자리 위에서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당사는 선입선출법이고 종합과 계산을 쓰고 있고 재료는 공정의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의 진행에 따라서 균일하게 발생한다. 기초 제공, 단기 착수, 기말 제공 있죠? 그래서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을 때는 우리가 공식을 이걸 쓰면 된다. 그래서 어떤 공식이냐면 요건데요. 몇 번 쓰시면 외워지시니까 쓰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공식을 알면 그냥 넣으시면 돼요. 선입선출법의 재료비 환산량이니까 얘만 필요하죠? 해볼게요. 기초제공품 마이너스 100%니까 마이너스 400. 단기 완성량은 없는데 보니까 단기 착수분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은 기초제공 더하기 단기 착수 빼기 기말이니까 400 더하기 500 빼기 2000 하면은 3400이 나와요. 그럼 단기 완성량은 100%니까 3400 넣어주시면 되겠고 기말제공품도 100%네요. 100% 얼마예요? 2000. 그래서 얘네를 전부 다 더하면은 500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연산품 원가 계산에 대한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은 요거는 우리가 해답에서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굳이 풀이는 하진 않겠는데 잠깐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결합 원가의 배분은 내부적인 위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내부적인 위사결정이 아니라 내부적인 원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원가 통제의 목적이나 투자 위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생된 전체 원가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의 문제지 전체 발생 비용은 이미 발생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0번 아래의 자료에 따라 당월의 기말 제품 재고에 구하면 얼마인가?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제가 기존에는 그냥 공식을 가지고 또는 재무제표의 순서를 가지고 넣었는데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셔서 제가 T계정을 넣어서 해봤어요. T계정이 가장 쉬워요. T계정의 원리를 아시면 T계정이 가장 쉬운데 T계정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제공품과 제품이 있는데 자 우리가 단기총 제조원가는 어떻게 구하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더하면 단기총 제조원가가 되겠고 거기에서 기초제공품을 더하고 기말제공품을 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제품 매출로 넘어가서 율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기초를 더하고 기말을 빼면 단기 제품 매출원가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쉽게 푸는 법 어떻게 한다? 이런 거 단기 제품 매출원가 같은 거 물어보면은 기초랑 비용을 다 더하고 기말만 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좀 어렵게 나와서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도식화를 해놓고 풀어볼게요. 당월 기초 대비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감소가 38만원이 됐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제공품 기초가 38만원이었다고 했을 때는 기말 제공품은 0원 이렇게 쓰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은 요거는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월 기말 제품 재고액이 62만원이니까 얘는 무슨 얘기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단기 제품 기초금액이 62만원이란 뜻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당월 발생한 총 제조원가는 312만 4천원. 단기 총 제조원가가 312만 4천원. 그럼 단기 제품 제조원가 구할 수 있죠? 얼마예요? 두 개 더하니까 350만 4천원. 그럼 얘도 350만 4천원 더하고요. 당월 제품 매출원가가 얼마예요? 362만 4천원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기말 재고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얘 더한 상태에서 얘를 빼시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에 기타 소득 중 과세 방법이 다른 하나는 그래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위하여 받는 금품은 뭐다?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 이유 뭐예요?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겠다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1번이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겠고요. 2번, 3번, 4번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제가 1번, 2번을 왜 묶었냐면은 1번, 2번은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1번, 2번은 반드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4번은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연금 소득 중에서 구분하는 게 있거든요. 뭐 얘는 무슨 소득으로 보고 얘는 뭐 언제 소득으로 보고 얘는 무슨 소득으로 본다 나눠지는데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연금외로 수령하는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모르시겠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1번, 2번만 잘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다음은 소득세법상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네요. 보겠습니다. 자, 1번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전세로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요. 2번 주택 임대 수입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2천만원 이하. 3번 본인과 배우자가 세대를 달리하여 주택을 소유하여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과 배우자는 하나로 봐요. 그래서 세대를 달리한다고 해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도 자주 나와요. 1주택자의 뭐에다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소득세를 과세해요. 그래서 이 기준시가를 뭐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거래가액, 거래금액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시가니까 주택 임대소득을 할 때는 얘는 기준시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4번도 자주 나오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 부가지세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데요. 잘 모르겠어요는 무조건 5다. 그러니까 무조건 5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다른 건 잘 몰라도 1번이랑 4번 중에 찍으셔야 돼요. 1번이랑 4번 똑같은 내용인데요. 볼까요? 해당 과세 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면서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3%인 경우, 해당 과세 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면서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둘 중에 내가 이걸 찍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2번, 3번은 맞는 설명인데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무조건 우리는 이런 게 나오면은 55클럽이다. 뭐 500만원인지 5만원인지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을 때는 5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얘는 3%가 아니라 5% 요거가 돼야 돼요. 4번이 맞는 설명이고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이네요. 뭘까요? 1번 제화의 수출도 영세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사업자 용역의 공급도 영세율이 되고, 내국 신용장에 위해서 공급하는 수출제와 임가공 용역도 영세율 세금에서 발행하죠. 4번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제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다. 면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에서 발급 의무의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세금에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되는 것은 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제화를 직접 수출하는 거 면제 의무가 되겠고요. 2번 미용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제화나 용역도 면제에 해당이 돼요. 3번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수출업자에게 제화를 공급할 때는 뭐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요. 4번 공급이자에 해당하는 사업상 증여도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을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입니다. 1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 가세자라고 되어 있죠. 개정사항이 반영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골목 토스트에서 영업부 직원들이 먹을 간식용 토스트를 주문했대요. 그러니까 복리후생비 현금하시면 되겠죠. 2번 당사는 주 보용액에 대한 단기대여금 500만원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았는데 대속충당금 잔액을 조회해서 보충법으로 회계 처리하여라. 대속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시면 되겠는데요. 방법 여러가지 있는데요. 저는 재무상태표에서 조회를 했어요. 조회했더니 단기대여금에 대속충당금이 300만원이 있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단기대여금이 5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손사인 거 300만원 없애주시고 나머지 200만원은 비용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게 뭐다? 매출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다? 영업의 비용인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요거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주 SG화재 차량보험료 23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중에서 65만원은 판매부서 거고 나머지는 제조부서래요. 그러니까 보험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는데 왜냐하면은 단기 비용을 하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성급보험료는 생각하지 않으시면 되겠고 단기 비용을 처리해서 보험료판, 보험료제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당사는 주 만기를 낸 게 장기차액금 2천만원 중에서 1,9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상환하고 잔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았다. 이거 면제받은 거 뭐죠? 채무 면제 이익이다. 그래서 이 개정 과목만 아시면은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죠. 장기차액금 부채 죽여주시고 보통예금 1,900 지급했고 나머지는 이익이니까 채무 면제 이익 대변에 100만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주 동국 소유의 건물을 사무실 이전하면서 임차 보증금 1,500만원 중에서 10월 1일 지급한 계약금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이 나왔을 때 내가 주느냐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이고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에요. 지금 문제에서는 내가 계약금을 줬죠? 그러니까 선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10월 1일날 준 거 선급금을 상계하시고 나머지를 보통예금 1,000만원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차변에 임차보증금 1,500만원이 들어가고 보통예금 1,000만원 지급했고 나머지 잔액은 계약금으로 대체했다. 그래서 개정 과목이 선급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주 제일유통에 제품을 공급하고 아래와 같은 전자생명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계약금으로 받은 1,000만원. 방금은 지급이었는데 이번엔 받았죠? 받았으니까 선수금이 되겠고요. 잔액을 아임전자 발행 약속어음으로 배송 양도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 처리는 어렵진 않죠? 그래서 전표 유형은 메인 매출이고 과세 유형은 11과세, 거래처는 주 제일 유통이 되겠고요. 대신 어음은 아임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 700에 부가세 수금 70, 그리고 선수금 받은 거 있고 나머지는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였다니까 받을 어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2번 당사는 주 나간다 자동차로부터 준중형 승용차를 받았는데 1600cc니까 이거 불공이구나, 그쵸?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알아주시면 되겠구가 아니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2200만원 부가세 포함인데 전자세무세를 발급받았다. 당사는 2월 1일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계약금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그쵸? 얘는 그러니까 지급했으니까 선급금이 되겠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에서 전액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메인 매출 연표인데 불공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가 2200이 그대로 오는 거고, 계약금 200만원 없애주시고 나머지 보통 예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중국 야오밍사에서 제품 5000개를 개당 100여 안에 직수출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신고일은 3월 3일이고 선적일은 3월 5일. 수출은 항상 뭐다? 선적일로 한다. 그래서 선적일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대금은 3월 30일에 받기로 하였다.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3월 5일에 171원 가지고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 그래서 전표 유형은 16 수출이 되겠고요. 거래처 야오밍사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월 5일날 8,550만원이 나오는데 5,000개에다가 개당 100 이하에 171원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직원들의 외근을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승합차라고 되어 있네요. 9인승 이상인 것 같네요. 미국으로부터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하고 수입 전자세금계에서 수취하였다. 수입 전자세금계에서 수취할 때는 거래처는 어디다? 무조건 세관이다. 세관장이 발급해야 됩니다. 부가세와 함께 통관수수료 30만원을 보통령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부가세와 통관수수료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부가세는 400이고 통관수수료는 30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430을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데 뭘 샀어요? 외근에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승합차죠.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그래서 과세 유형은 55 수입이 되겠고, 거래처는 어디다? 중요한 게 여기다. 인천 세관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부가세 차량 운반구 잡아주시고 보통 예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7월 경영지원팀 직원들이 야근 식사를 하고 다음같이 종이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대요.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대요.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한다. 반드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입력 설정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계부터 한번 보면요. 일단은 메인 매출 전표이고 50일 과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남해시장이 되겠고, 전자 여부가 여가 아니라 부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없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분계는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복리후생비, 부가세 대급금, 현금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만 같이 한번 실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요. 7월 31일 하시면 되겠고, 50일 과세에 공급가가 1455, 그리고 거래처가 남해식당 하시면 되겠고요. 전자는 없으니까 두시면 되겠고, 자, 분계는 뭐 현금으로 하셔도 되고 혼합으로 하셔도 되고, 저는 혼합으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를 복리후생비 하시면 되겠고, 현금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요 위에 메뉴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어디를 클릭하시냐면 여기 간편집계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누르셔가지고
예정 누락분 보이세요? 얘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확정신고, 예정신고 때 누락된 거니까 확정신고에 넣으시면 되겠는데요. 확정신고가 언제냐면은 이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된 건데 이게 확정신고니까 10월 25일로 하시면 되겠어요. 아이고. 잠시만요. 10월 1일인가? 저도 오랜만에 해서. 네. 그러네요. 일자는 없네. 그죠? 2021년 10월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누락 표시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실기 3번 부가지세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2021년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요, 자주 공부하지 않는 주제가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내가 시험장에서 풀다 보면 이게 기계적으로 풀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틀리셨을 거예요. 일단은 이건 좀 어려운 문제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체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거래는 일반 과세자의 거래이다. 현금 지출은 사업자 번호를 기재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우리카드를 사용한다. 메인 매출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크게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생략하고 이 중에서 어떤 걸 입력하고 어떤 거를 입력하지 않는지를 골라볼게요. 1번 7월 25일 현금 영수증 다사소 100 사업자 등록번호도 있고 공급가액 부가세가 있는데 사무실 청소용품 구매니까 요거는 공제가 된다. 7월 30일 거 신용카드로 긁었는데 거래처 식사 접대 지출이니까 접대비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8월 10일 사업용 신용카드 남서울랜드인데 15만원 15,000원인데 놀이동산 입장권이고 직원 야유의 목적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많이 틀려요. 직원 야유의 목적이니까 이거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입장권들 있죠? 입장권들은 부가세가 불공이 돼요. 그래서 얘도 지금 이렇게 지워주셔야 돼요. 요게 어려워요. 요거 빼고 나머지는 어렵진 않습니다. 8월 14일은 영업팀 회식비 지출이니까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5일은 업무용 자동차인데 1000cc 이상이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9인승도 만족하지 않고요. 승합차도 아니고 그래서 얘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의 자료에 의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삼진상사의 2021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매출 내역, 제품 매출은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품 매출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도 입력하시면 되겠는데 얘는 부가세 별도고 얘는 부가세 포함이니까 입력할 때 조금만 유의하시면 되겠죠. 미국으로부터 제품 직수출은 직수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매입 보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반 매입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매입 중 공급가액이 1,000만원인데 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지출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매입 중 100만원은 전자세금에서는 공급시기 이유인 확정신고 기한에까지 수취한 내역이래요. 그러니까 공급시기 이유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무슨 신고? 기한 후 신고죠. 전자세금 계산서 지연수치 가산세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만 가산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정대상 매입분이 있으니까 얘는 별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내역은 삼진상사는 부가세 신고 시 홈택스로 전자신고하였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제가 여기다가 코멘트를 따로 달진 않았는데 전자신고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전자신고했으니까 확정신고 때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전자신고는 공제를 10,000원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빠졌네요. 그래서 요거를 메모 같이 해주시면 되겠어요. 전자신고는 확정신고 때는 10,000원이고 예정 때는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해볼게요. 자, 보면 4월부터 6월이네요. 자, 그래서 매출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 2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2,500으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직수출이 2,000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매입 보니까 공급가액이 1억 2천. 그 다음에 이 중에서 1,000만원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다 넣어야 되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100만원은 그 이후에 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가산세로 가셔서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수취한 거죠. 내가 매입이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냐면은 100만원 넣어주시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 수취분 고정대상 매입이 2천만원 있으니까 어디 갔죠? 네, 여기 있네요. 2천만원 넣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어디 갔더라? 여기 있네요. 전자신고세액공제 만원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가시면 되겠고, 요거 제가 나중에 멤버십 분들한테 드려야 되니까 미리 여기다가 좀 써놓을게요. 네, 자,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시된 자료 이외에 다른 유가증권은 없고 단기 중에 처분은 없었다고 가정한다. 당사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근거해 회계 처리한다. 아까 우리가 이런 문제 나왔었죠? 유가증권 3형제 중에 단기매매증권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2020년에 12월 30일에 공정가치가 있고 2021년 12월 31일에 공정가치가 있는데 얘네 두 개를 하시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문제에 제시된 자료 이외에 다른 유가증권은 없고 단기 중에 처분은 없었다고 가정하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2020년 전에 매입을 해서 2021년까지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기초장부가액과 긴말장부가액의 차액을 평가하시면 되겠는데 단기매매증권은 무슨 평가이익이에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그리고 이 플러스로 하자면 얘는 무슨입니다? 영업의 수익이 되겠죠. 그쵸?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차이를 이렇게 단기매매증권은 자산이니까 늘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2번 금가상사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장부에 계상한 이자 수익 중 23만원은 차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단기 이자 수익이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없애주시면 돼요. 원래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대변에 와야 되는 거죠. 대변에 왔었었는데 얘는 차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를 차변에 없애주시면서 여기 선수 수익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3번 2021년 10월 1일 미국의 CVS사로부터 10만원의 2년 후 상환한 조건을 차입하였다. 환율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결산분계를 하시라고 되어 있고요. 외화장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차입한 시기가 2021년 10월 1일인데 이때 얼마예요? 1억 1000이죠. 어떻게 구했어요? 10만 달러에 1100원. 기말에는 얼마예요? 1050원인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10만 달러에 1050원이 된 거죠. 근데 얘는 외화 장기 차입금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얘는 뭐다? 부채죠. 부채가 감소했네. 그쵸? 그럼 회사한테 뭐예요? 이득인 거죠. 내가 빚이 1억 1000이 있었는데 1억 500으로 줄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얘는 줄 돈이 500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다. 그래서 얘는 무슨 이익이다? 외화 환산 이익이 되겠고요. 부채를 차변에다가 감소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에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을 결산에 반영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차량 운반국 공과기구 기계장치가 있는데 얘는 영업부, 나머지는 제조 부서. 그러니까 얘는 판관비, 밑에 두 개는 제조 원가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수기로 입력하셔도 되고 두 번째는 자동전표 입력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걸로 풀이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없죠. 금액대로 넣어서 계정만 분류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단기의 이익이연금 처분은 다음과 같이 결의되었다. 이익이연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오랜만에 나온 문제네요. 그쵸? 그래서 이익이연금 처분 계산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동 전표로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이거 붕괴는 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요거 수기를 하시려면 정말 엄청나게 실력이 쌓으셔야 되는데 보통 실무에서도 이런 전표들은 다 자동 전표로 해요. 그래서 자동 전표로 한번 해볼게요. 입력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는데요.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면 어디서 가시냐면 이렇게 이익이연금 처분 계산서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처분 예정일을 항상 문제를 보시고 넣으셔야 돼요. 무조건 기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정기 처분은 2021년 2월 28일 했죠. 단기 거는 2022년 3월 15일. 3월 15일. 자, 그 다음에 입력하시면 되는데 입력 자체는 쉬워요. 보면은 자, 보통주 현금 배당금 2천만 원이 있으니까 현금 배당금의 보통주 여기다가 2천만 원.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액의 10%래요. 이익준비금이 어디냐면은 여기 있죠, 그쵸? 현금 배당액의 10%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보통주 주식 배당금이 2천만 원 똑같네요. 그 다음에 사업 확장 적립금이 500만 원 있네요. 여기 있는 거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입력 다 하시고,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마 기말자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없죠? 넣으시면은, 자,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요 계정들이 다 대체된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익이연금 처분 계산서 입력하시고 들어가면은 이 전표가 생겨요. 그러니까 넣기 힘들죠, 그쵸?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만 넣으셔도 돼요. 실무에서는 여기만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이렇게 다 넣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를 이용해서 당사의 생산직 근로자인 이희만의 5월분 급여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 상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전월 미환급세액은 23만원이며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 소득세 감면율은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입력하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분류한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원천징수 이행 상한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이희만 씨의 급여 내용만 반영하고 환급 신청은 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전월 미환급세액을 원천징수 이행 상한 신고서에만 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희만 씨의 급여 내용만 반영하고 환급 신청은 따로 하지 않기로 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것만 여기다 그냥 넣어라. 얘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게 화면이 너무 커서 조금 잘랐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필요한 내용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번호가 갑자기 왜 2번이 됐어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거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보니까 당사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발생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비과세 OK. 야간 근로수당도 올해 들어 5월부터 업무 시간에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시간에 근무한 수당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라고 친절하게 적혀 있으니까 얘도 OK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입력을 해볼게요. 뭐 굳이 입력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전업 미환급세액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이었고 매월 말일이었죠? 네, 그래서 매월 말일날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자, 이희만 씨의 요거 입력하시면 되겠죠? 입력은 뭐 어렵지 않은데 자, 뭐 할 거냐면 수당공제에서 지금 보니까 기본급 상이 없죠? 그럼 이렇게 부로 바꾸시면 돼요. 직택수당 없네. 부. 월세수당도 없으니까 부. 식대 있네요. 근데 얘는 비과세가 OK였었죠? 얘는 없네요. 식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없잖아요. 그냥 두시면 돼요. 그대로.
요대로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작업물 보존금도 이렇게 돼 있고 비과세로 돼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야간근로수당도 비과세 돼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얘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부터 또 해볼까요? 자, 그리고 고용보험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웬만하면 똑같을 건데 다르네. 제가 뭐 잘못 입력했나? 잠깐만요. 자, 이렇게 돼 있네. 지금 아마 식대가 제 생각에는 이게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그쵸? 여기 보시면은 식대가 이게 잘렸나? 제가 붙여넣기를 잘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문제 확인하고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이거를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설명이 제가 좀 미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1번이 아니고 요게 1번이 있었네요. 그쵸? 다음 회사는 현물식자료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자, 얘는 비과세가 안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비과세가 X. 자, 이렇게 하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를 빼먹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다시 입력을 해보면요. 입력하던 거를 이어서 하면은, 자, 얘를, 식대를 비과세가 아니라, 식대를 과세로 다시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얘를 부로 바꿔주시고요. 잠시만요. 금액을 없애고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비과세를 부로 바꿔주시고 과세를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1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자, 이렇게 자동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맞아야 돼요. 혹시 맞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한 것처럼 역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헷갈릴 때 내가 이거 잘못했을 때 이 금액이 안 나오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역산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 넣었나요? 지금 국민연금 넣었고 건강보험 넣었고 장기 넣었고 소득세, 지방세 넣었고 고용보험도 자동으로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입력하시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제가 실습하는 거냐면 요거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5월로 하시면 되겠고, 지급기간이 매월 말일이었죠? 네, 5월 31일. 자, 그래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전월 미환급세 여기에 넣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3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전월 미환급 된 게 23만원 있는데 요거를 이번에 낼게 17,180원이야. 그러니까 이거 너는 내지 말고 이렇게 까서 이만큼 남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이남동 사원의 2021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료를 이용해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 월세랑 주택임차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월세나 주택임차는 조건이 있었었죠. 조건이 있는데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항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줍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오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입력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 뒤에 거부터 볼까요? 얘부터 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은 근로자 본인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언급된 가족들은 모두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 모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월세 공제가 된다는 뜻이고 제시된 자료 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월세세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또 친절하게 써줬어요. 그 다음에 이 정도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한 상의자이다라고 돼 있죠. 요거만 별도로 따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 자, 배우자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 금액이 120만원 있으니까 종합소득 금액 100만원 이상, 종합소득 금액 플러스 양도소득 플러스 퇴직소득 중에서 얘네 세 개 합친 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니까 부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공제가 되겠죠. 장모도 되겠고요. 기타 소득 금액이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요. 동생은 일용근로 소득이니까 얘도 당연히 공제가 되고 장애인의 요거 표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딸이랑 아들도 당연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월세는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보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이제 할 건데요. 자, 보장성 보험료 내역 보니까 이송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니까 얘는 되고요. 그 다음에 임의도 보장성 보험료도 된다. 자,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 여기는 이번 문제는 안 나왔는데 내가 실비로 받은 거 있으면 그 금액은 뺀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저축성 보장성 보험료 있죠? 그쵸? 내가 납입한 금액보다 만개 돌려받는 게 많은 저축성 보험료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요거 두 개는 같이 세트로 묶어주시면 보장성 보험료는 틀릴 일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네요. 김강화 평생교육시설 교육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준 초등학교 현대체험학습비 되는데 한도가 얼마다? 30만원 한도니까 30만원만 입력하시면 되겠고 유치원 급식비는 전액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위료비 보니까 최연소 질병치료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위료비는 무조건 다 된다고 했었었죠. 김강화 위료기기 구입비인데 위사의 처방에 따른 구입이니까 된다. 그리고 건강증진용 위약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미용, 건강증진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했었었고요. 자, 기부금 내역인데요. 요거 좀 문제가 애매해요. 그래서 이준의 불이웃돕기 성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원래 보통 불이웃돕기 성금이라고 돼 있으면은 여태까지의 기출문제 유형을 보시면은 얘는 지정기부금이에요. 근데 요번에 나온 해설에서는 법정기부금도 된다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사회복지 관련된 것들은 법정기부금에도 포함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아마 넣은 것 같아요. 그 이의제기를요. 근데 보통 무르이웃돕기 성금하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는 지정기부금을 쓰는데 뭐 법정기부금은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의제기에서 아마 이것도 정답으로 인정해 준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지정기부금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혼동되지 않도록 문제가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 우리는 무르이웃돕기 성금은 지정기부금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론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보니까 자, 1950은 되는데 최연수는 그쵸, 기본공제가 부니까 당연히 신용카드 사용액도 안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각자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95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